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참고로 대표님 저희 채널의 최다 출연자세요. 아 정말로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 초반에 재작년 말이었죠. 맞습니다. 그때 처음 불러주시고 그동안 여러 군데 출연했는데 힐링 연기자가 참 편한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너무 춥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아직 많이 이게 경험이 없던 그때 우리 3시간 반인가 녹화할 때요. 예, 그렇게 녹화했는데 와 목이 가면서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그때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너무 많이 됐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유, 맞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또 이제 어떻게 일 읽어놓고 계신지 또 경력 소개랑 같이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연락도 가끔 오시고 이메일로도 오시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를 조금 더 편안하게 안내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레그넘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는 작년 1월 1일부터 포트폴리오 저희 고유자금 가지고 투자한 기준으로 한 2년째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회사 레그넘 투자자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레그넘이라는 뜻이 우리가 왜 마켓 레짐 마켓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어떤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레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영어로. 근데 레짐이라는 영어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에요, 레그넘이라는 뜻은. 그래서 시장의 어떤 통치, 지배 이런 뜻이긴 한데 시장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좀 제대로 정통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한테 좀 자리매김을 해보자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담았고 이 표지에 보시면 저 좌측 상단에 We don't chase dreams, we hunt goals라는 이게 이제 저희 캐치프레이즈거든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가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2년 동안 앞으로도 쭉 지키고자 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존에 시장을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업종으로 분산한다거나 종목을 갖고 분산을 한다거나 또는 밸류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성장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크게 보면 그게 주식 안에서 분산을 하고 대응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는 크게 대응력이 없다는 거죠. 저희 회사는 그래서 전 세계 투자 대상 자산을 9개로 나눕니다. 주식, 채권, 실물, 커머더티, 부동산, 인프라, 심지어 통화 이런 것까지 9개로 나누고 그 9개에 해당하는 요 3페이지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이실 텐데 각 자산군에 해당하는 하부 운용 전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희는 항상 운용 전략을 중요시하고 운용 전략을 강조하는 편인데 운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할 거냐 채권으로 할 거냐 이건 자산군을 분산하자는 얘기고 그때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시장을 움직이는 뭔가 재료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재작년 같으면 금리였고 최근 한 2달 같으면 또 금리 상승이었고 그 이후에 다른 정책적인 변수라든가 심지어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가자지구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변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재료에 대해서 대응할 때 주식 갖고 대응을 하냐 채권 갖고 대응을 하냐는 대응력이 없죠. 그래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재료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포지션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9개 자산군의 하부 운용 전략을 57개로 나눕니다. 저희 자체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시장을 촘촘하게 미세 대응을 하자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표지에서 보시던 대로 맹목적으로 저희는 꿈을 쫓아다니지 않겠다. 목표를 쌓아가는 전략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We don't chase dreams, we hunt goals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 2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을 크게 엇나가거나 또는 재작년 2022년도 저희가 시장 한 30% 가까이 빠질 때 저희 포트폴리오가 한 15% 정도 수익이 났던 경우는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시장을 운용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하락시키는 전략에 배팅을 하는 그러니까 하락시키는 전략에 배팅을 했을 때는 수익이 오히려 난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게 9개 자산군으로 나눠서 57개 운용 전략으로 세분해서 대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라도 일정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담고 있는 뜻이고요. 이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을 할 운용 전략 측면에 이제 어떤 간단히 표현드리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가 있고 기왕에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기 대표님하고 제가 이제 주축 인력이고
기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뭐 지금 보시는 양력에 보시겠지만 JP모건 자산운용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으로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뭐 저희 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운용만 한 33년 하셨고 저는 이제 펀드를 만드는 상품 개발 그렇게 해서 뭐 금감원에서 상도 좀 받아보고 그 세일즈도 하고 애널리스트도 하고 이제 간접 운용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직접 운용을 해서 뭐 증권사 업계 수익률 뭐 수의의 수익률도 달성해 보고 이제 그런 경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마케팅이 활성화되는 직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뛸 건데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시장을 봤던 거가 크게 엇나가거나 아까 표현드렸던 대로 뭐 성과도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그래서 4개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주식형이죠. 좀 공격적인 상품 그리고 중위험 중수익 시장이 좀 흔들릴 때도 꾸준하게 좀 창출하자 하는 자산 배분형 그리고 리츠로만 구성되어 있는 대체 자산 중에 하나죠. 리츠로만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3개, 세 번째, 네 번째가 안정형.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4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오늘 현재로 연초 이후에 이노베이션이 지금 한 40.45% 수익 달성했고요. 자산 배분형이 한 15.6%. 그다음에 리츠형이 이건 중간에 저희가 대체 자산으로 하다가 리츠로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 비롯해서 가장 발군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분야가 리츠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연초 이후로 한 12% 정도 달성을 했고 안정형이 한 10.5% 정도니까 뭐 이 정도면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시장을 꾸준하게 저희가 좀 뭐 시장이 흔들릴 때도 좀 수익을 내고 빠질 때 좀 덜 빠지는 이게 저희 기본 전략이거든요. 그런 전략대로 잘 가고 있다. 뭐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4페이지 그 박스 위에 저희가 아직은 신생사다 보니까 증권 저희는 이렇게 직접 세일즈를 해서 직접 고객분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하는 그거보다는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사가 워낙 세일즈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저희 상품을 출시하고 이제 판매하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SK증권하고 DB금융투자에서 저희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내년 한 1월 또 내년 1, 4분기 내에 중형사, 대형사 한 군데씩 해서 2군데가 좀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저희 상품이라든가 또 미국에 저희는 미국 온리 ETF에만 투자하는 하우스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뭐 저희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판매 지금 SK증권과 DB금융투자증권인데 거기 가시면 그 조금 더 소액으로 최소가 입금액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뭐 많이 찾아주시고 기회 되신다 그러면 연락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초반에 초창기에는 1억 이하의 자금 받기가 어려우셨잖아요. 네, 예. 그 증권사랑 이제 조인이 되셔서 저도 그 자문 서비스에 관심이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 저도 인터뷰를 하고 너무 영광스럽게도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 그 자문 서비스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이나 뭐 이렇게 찾아보면 자문회사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도 소액으로 뭐 몇백만 원 단위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운용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저도 그래서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제 서비스도 이제 같이 이제 하실 수 있게 그렇죠. 시스템이 되셨네요. 네네. 그게 돼야 자문회사도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요소입니다. 네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저도 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2022년 하락장에도 그 수익을 내셨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한 15% 정도 수익이 났었죠. 그 예전에 저희 채널 나오셨을 때도 그 얘기 하셨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도 분명히 오른 종목들은 있다. 투자 운용 전략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그럼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또 가능하게 하는 게 미국의 ETF 시장입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 찾으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다 시장이 빠질 때 대부분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운용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시장을 빠지게 하는 뭔가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료에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재료는 주식은 흔들리게 하지만 그 재료에 해당하는 투자를 갖고 있는 뭐 투자 대상 이를테면 저희는 그게 ETF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재작년에 금리 인상이 시장을 많이 흔들리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오히려 수익이 나는 전략을 쓰는 ETF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ETF 시장은 뭐 우리나라가 한 100조 정도 되고 미국 같으면 ETF 시장이 한 1경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배 사이즈니까. 네, 저희가 미국에만 투자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ETF 시장은 없는 전략이 없어요. 어떤 시장, 어떤 재료에든 거기에 대응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적인 ETF가 다 구비가 되는 곳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ETF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시장은 폭등했습니다. 네. 같은 동결을 지금 세 번째인가 하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이 그 해석하기 나를 텐데 어떤 이유로 급등하게 되는지 먼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13일, 14일이었죠. 그 FMC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폭등하기 시작했고, 뭐 산타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번 FMC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재작년 말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 출연하면서 홍보 겸 저희도 검증할 겸 출연하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겨울부터 저희가 아마 뭐 유일까지는 아니지만 드문 목소리로 경기 침체 없을 거다. 미국 경기가 골디락스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네. 왔습니다. 그때 댓글 보면 뭐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점철됐다 이런 댓글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13월 14일에 제가 지금 5페이지에 FMC 성명서를 그대로 따갖고 왔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 요약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롬 파월이 확실하게 미국 경기는 성장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걸 못을 박아줬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임플리케이션을 줬어요. 근데 여기에 이 두 가지 중에 시장의 반응은 금리를 안 올릴 거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둬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막 크게 보면 같지만 금리를 안 올릴 거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줬기 때문에 시장은 폭등한 것도 맞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까지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예상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고금리로 워낙 급하게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런데 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탄탄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지난번 FMC에서 제롬 파월이 공언을 해줬던 거죠.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중앙은행에 절대 맞서지 마라. 우리가 최작금의 이 FMC 해석을 하는 거 그리고 시장이 저희도 수익률 좋으니까 좋습니다만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 제가 한 줄 한 줄 다 읽지는 않겠지만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캡션을 딱 띄운 부분 보시면요. 시장이 해석하는 굉장히 그 비둘기파적인 표현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가운데 any additional policy라고 그래서 any라는 게 영어로 그런 거니까 어감이 그런 거거든요. 안 올릴 건데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굉장히 과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위아래 파란색을 보시면 뭐 implications of incoming information이라든가 뭐 이런 그때도 아드님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FMC 해석할 때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는 게 줄기차게 요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FMC는 성명서 발표할 때 포워드 가이던스의 스탠스가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분명히 물론 바뀐 건 있죠. any additional policy라는 건 하나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논조는 우리가 안 올릴 거긴 한데 그래도 데이터 나와보고 그때 판단할 게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소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 뜬 거는 경기가 확실하게 이렇게 금리를 많이 공격적으로 올렸는데도 경기가 확실히 좋았었구나라는 거를 제롬 파월 정부가 확인을 해줬다는 거. 이게 정작 시장을 뜨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제가 뭐 찬물을 끼얹자는 뜻이 아니고 저희는 항상 시장을 좀 담담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어떤 이런 뭐 any additional policy라는 표현이 왔다고 해서 너무 과대 해석을 하거나 또 이런 표현이 정작 없었다고 해서 시장이 또 과소 평가를 해서 이거 언제 뜨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GDP 성장률 4.9% 확실하게 분기 성장했고 아마 이런 추세대로 가면 지금 이번에 4분기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기준으로 또 2.7%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미세 조정은 되겠지만 이걸 연율로 환산하면 미국 1년 경기 성장, GDP 성장률은 2% 중반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패권국, 기축통화국 이런 미국이 매년 경제 성장률을 2% 중반 이상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도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작년 2, 4분기 때부터 계속 돼 왔었어요. 근데 시장은 영업부 말씀드리지만 고금리, 정책금리, 빠른 금리 인상 사이클 때문에 이 경기가 분명히 훼손될 거고 안 좋아질 거야. 그래서 주식이 안 좋을 거다.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시장은 계속 거기에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계속 대입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FOMC 때부터 확실하게 strong economic growth라고 표현을 넣어줬거든요. 파월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확실히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자체 유튜브도 올렸는데 좀 이르게 본 게 10년물이 이렇게 되면 더 뜨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2달 전에 금리가 인상됐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고 이게 좋은 의미이지 나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저희 자체 유튜브 올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가 한 2달, 한 달 반 폭등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다가 다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담담하게 시장 해석을 해보면 그 파월이라든가 전체 저희가 봤던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사실 폭등하는 수준인 거죠, 이게. 근데 이런 폭등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상향은 하지만 뭐 그저께 하루 만기 이하짜리 갑자기 제가 지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옵션 그것 때문에 하루 갑자기 뭐 오후에 장이 푹 폭락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뭐 그런 작은 파동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좀 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우상향을 기본적으로 할 거고 그게 가능하게끔 해석하는 근거가 경제 성장률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담담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FOMC를 그날 새벽에 작업 편집하면서 한경에서 중계해주잖아요. 실시간으로 저도 봤거든요. 그 통역을 해주니까. 근데 이런 문구가 되게 기억에 나더라고요. 우리는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 논의하기 시작했다. 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게 들렸거든요. 실제로 좋은 얘기죠. 그래서 FOMC를 봤을 때 좀 센세이션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날. 근데 이때 이후로 시간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사님, 그 대표님 유튜브 이야기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비관론자들 말은 항상 그럴싸하지만 돈은 결국 낙관론자들이 본다고. 그렇죠.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모으려면 낙관론적인 시각으로 그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또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게 맹목적으로 좋게만 보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거. 네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많이 바뀌었는데, 또 잠깐 그 전에 하락장을 좀 되돌아보고 싶어요. 이번에 8월, 9월, 10월, 또 공포의 그 8, 90이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왜 이렇게 그때 떨어졌었는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된 내용이긴 한데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더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6페이지 보시는 게 지금 S&P 500 지수하고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 추이입니다. 보시면 9월 정도의 그 녹색 그래프가 10년물 그래프인데요. 9월 정도, 8월 말 정도 한 4.08 살짝 넘었다가 좀 떨어졌다 그때부터 쭉 오르고 거의 한 2달 동안 그냥 시장이 뭐 폭락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년물 금리가 몇 프로 갔고 뭐 5% 찍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저에는 아까도 살짝 언급됐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FOMC가. 그래서 재작년에는 그냥 뭐 시장을 죽이자고 올린 거니까 시장이 빠진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1, 2, 4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2번 하고 그 이후에 재작년 3, 4분기, 4, 4분기 이후 계속해서 2%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정책금리를 올렸으니까 분명히 이건 시장이 좀 속된 표현을 작살날 거야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거기에 또 약간 근거 없이 실물 경제까지 그냥 하다가 대입해서 실물 경제도 망가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계속 눌려왔던 것이었고 그런데 지지난번 FOMC 때 스트롱 이코노믹 그로스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놓아줬지 않습니까? FOMC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리세션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겠네. 뒤늦게 자각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10년물 장기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기를 훨씬 더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10년물이 떨어지는 거고 경기가 좋을 거 같으면 10년물이 뜬 거 아닙니까? 이번에 10년물이 뜬 건 뭐 때문에 떴을까요? 물론 일각에서 무슨 발행 물량이 많아졌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퍼센티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땐 물량이 많아져서 뜬 이유는 한 10% 미만일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경기가 확실하게 견조하다는 걸 이제 뒤늦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그 10년물 금리가 8월 말 4%에서 정확히 4.08에서 10월 19일 고점 4.99 딱 5% 찍고 그다음부터 떨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회복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크게 반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가끔 다른 유튜브에서 표현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금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을 놓고
실물 경기를 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경제 전체가 돌아갈 때 뭐 우리가 왜 동행지수 있고 후행지수 있고 선행지수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은 선행지수 중에 하나예요. 그걸 그대로 대입해 보면 경제라는 100이 있으면 경제를 나타내는 수많은 지표 중에 주식은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흔들리는 거,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경제도 작살날 거다.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이 좀 뱅뱅 돌았는데 주식을 판단하거나 실물, 10년물 금리를 판단하기 이전에 실물 경기 상황을 판단을 해야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실물 경기는 아주 탄탄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서야 반응을 했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실물 경기만 놓고 좀 담담하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주식은 일단 무조건 좋고 봐야 되니까 금리 때문에 또 뭐 안 좋아질 거다 이런 과한 해석들이 겹쳐서 실물 경기가 뜬 게 시장을 좀 많이 흔들렸던, 그러니까 불필요한 조정? 저 같은 일개 개인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좀 계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어도 되는 시장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좀 담담하게 해석을 해야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놓고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 S&P 500인데 지금 보시면 8월 달 고점 이후에 많이 흔들렸다가 다시 8월 고점 이상을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 2달 동안 괜한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좀 담담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4번째 다시 강조드리는데 이렇게 10년물 금리 뜨고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실물 경기는 굉장히 여전히 탄탄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탄탄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이번 주 몇 개 주요 지표도 발표됐고 골딜락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물가 적당히 뜨면서 경기 성장 꾸준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돼 왔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비관론자들의 말은 굉장히 그럴싸해요. 전문가스럽고 뭔가 풍성하죠.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견해가 비관론이냐 낙관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대 해석을 좀 경계하자는 말씀을 언급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시장을 좀 그래서 담담하게 접근하고 해석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경제와 그 주식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개념을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식 시장은 단지 우리 경제 전체의 그 지표를 반영하는 일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얘가 굉장히 선행해서 빨리 그 반영이 될 뿐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피부에 와닿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이층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우리 돈이 거죠.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설사 네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IPO에서 그냥 네네. 자금 조달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자금 조달하고 나면요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 주식 시장이 실제 그 IPO한 이후에 뭔가 막 기업에 큰 영향을 이루진 않아요. 네. 그걸 좀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식 시장을 저도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주식 시장의 이야기 하나를 보는데 시장이 이렇게 반영하면 경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죠. 완전 반대죠. 주식 안에 경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시장 안에 주식이 있는 것뿐이죠. 그렇죠.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물 경제에, 골디락스 현상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골디락스가 별건 아니고요. 적당한 물가 상승 수준이면서도 적당한 경기 성장. 이게 골디락스거든요.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길게는 설명 안 드리고 중요한 지표 최근에 발표된 걸 빗대서 이렇게 근거를 좀 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 분기 성장률이 지난 3분기 때가 4.9였다가 속보치가 4.9로 나왔다가 수정치가 5.2였다가 어제 발표됐죠. 이제 최종 확정치가 4.9%. 깜짝 놀랐어요.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4.9%면요. 웬만한 신흥시장만큼의 강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기 성장률을 갖고 연율한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이 몇 프로 될 거냐 이게 지금 2.9%거든요. 미국 경기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 굉장히 좋다는 거고 세부적인 거 우리가 여러 가지 거시 지표 중에 경제 전체를 딱 단견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 지표 한 3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노동시장, 그다음에 소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그리고 가장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옥죄었던 물가 상황이 어떤 거냐 이 3개만 한번 보고 넘어가죠.
어제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가 3.6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3.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뜻하는 바가 되게 많다고 봐요. 3.6% 또는 3.6%보다 더 나왔으면 이것도 물가 압력이 세지는 거 아니야? 적당한 수준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좀 안정되고 있는 걸 다시 나타내는 거죠. 예상치가 3.6이었는데 실제치가 3.1%였으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골딜라스 영역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 물가 7페이지 가운데 물가를 한번 보시면 페드가 지금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물가 지표가 코어 PCE 물가 지표잖아요. 연간 2% 상승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발표된 거에 굉장히 저는 의미를 두는 게 PCE 물가 지표가 2.6이었고 코어 PCE가 2.0이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페드가 지난 2년 내내 목표를 하고 있었던 또 과거부터 계속 목표하는 연간 코어 PCE 물가 상승률 2%에 딱 맞는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물가도 이제 안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13월 아까 언급됐지만 13일에서 14일 날 FOMC 했던 또는 제롬 파월이 성명서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 굳이 물가 안 올려도 되고 오히려 물가를 이제 떨어뜨릴 논의도 좀 할 필요가 있겠어. 그 시장을 환호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노동시장 뭐 더없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찾아뵀을 때만 해도 올해 초에 실업률 3.4 갔다가 3.7 갔다가 3.9로 올라왔다가 요번에 3.7로 또 떨어졌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영업을 강조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실업률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18년도 트럼프 정부 때부터 리쇼어링을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대중국 2차 냉전 선언하고 나면서 외국으로 갔던 공장을 계속 간단히 설명드리면 외국으로 갔던 공장들을 국내로 돌리게 되면 그 외국에서 빠져오는 그 나라 이를테면 중국 같은 데는 실업률이 일자리가 소실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공장이 들어오는 미국 같은 데는 일자리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7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크게 의미는 안 두지만 이번에 발표된 것도 어제 발표된 것도 20만 5천 건이었거든요. 20만 5천 건이면요. 그래프에 보시는데 검정색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사적인 추이인데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굉장히 좋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딱 근접하게 떨어졌고 소비 여전히 탄탄하고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3.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소비 지표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소매 판매냐 개인 소비 지출이냐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방송이나 언급은 많이 소매판 리테일 세일즈라는 걸 언급을 해요. 그런데 소매 판매라고 하는 건 소매점에서 이렇게 잡화 같은 거 파는 것만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체 소비의 한 30%만 나타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거가 많으니까 개인 소비 지출보다는 이제 리테일 세일즈가 더 많이 회자는 되는데 정말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더 잘 반영하는 지수가 뭐냐?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명드렸지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자들 지갑에서 돈을 얼마나 내가 빼서 쓰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를 조금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소매 프로덕트, 굿즈, 제품뿐만이 아니라 뭐 의료 서비스, 무슨 서비스까지 다 집계하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이 개인 소비 지출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대충 보더라도 꺾이는 국면이 없죠.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시장 더할 나위 없는 완전 고용, 물가 목표 수준에 딱 근접한, 소비 여전히 탄탄해. 이게 골디락스가 아니고 뭐겠어요. 네, 그래서 골디락스라고 말씀드렸고 참고로 작년 말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감히 예측을 했던 것은 저는 미국 정책 기반자 특히 FOMC의 그 어떻게 보면 천재까지는 아니지만 좀 대단하신 분들의 예지력, 판단력을 믿었던 것이에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 이유가 그만큼 물가가 심각하니까 이걸 빨리 올려서라도 잡자. 그러면 잡힐 거고 이게 더 심하게 경기 침체까지 올 때까지 긴축을 할 거냐의 해석이 달랐던 거거든요. 시장과 저희가. 근데 저희는 적당한 수준에 또는 적당한 강도로 FOMC가 잘 조정을 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디락스가 딱 올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그때 물가가 엄청 심했고 경기가 좀 살짝 꺾인 듯 하더니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FOMC가 강도를 좀 세게 해서 물가를 잡으면 물가는 잡힐 거고 그럼 여기에 적당한 수준의 그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FOMC가 매니플레이션을 적당히 잘 할 거라는 믿음. 그래서 경기가 심하게 꺾이지 않으면서도 물가가 떨어지는 국면이 분명히 오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골디락스를 얘기했던 것이죠. 다행히 지금 딱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하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쁜 발표 수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저번에도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그 경제 지표들 중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PC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소비하고 네네. 노동시장. 그렇죠. 우리 개인들이 그렇죠. 소비하는 것. 그렇죠. 이게 진짜 떨어져야 물가가 완전히 떨어진 거다. 그 파월도 이거를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PC에는 월세들도 포함돼 있죠. 다 포함돼 이게 그래프 미국인들 그 개인 그 소비 지출 뭐 내역서 이렇게 보면 월세가 뭐 30% 40% 이렇게 제일 크게 다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거비 지표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데 네네. 주거비 지표도 최근에 이제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질로우 지표라고 해서 주거비를 한 6개월 선행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게 1년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미리 선행 지표가 계속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비 지표도 최근에 뭐 꺾이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할 때 진로 지표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뭐 주거비나 이런 것도 꺾일 거다. 그래서 결국은 물가도 안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저희가. 네.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질문들에 이어서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포커스는 여기로 맞춰지잖아요. 그동안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까였고, 한동안은 이제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까였고, 이제 다음에 이제 포커스는 이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다가 언제쯤 내릴 거냐. 금리 방향 어떻게 또 예측하고 의견 갖고 계세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연결된 얘기지만 저는 FMC에서 얘기하는 걸 그냥 순수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중앙은행이나 정책 입안자들에 대항할 필요가 분명히 없어요. 지금 시장에 이렇게 저도 뭐 한경글로벌 자주 보고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잖아요. 거기서도 그러고 다른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그 시장이 원하는 그 희망사항을 너무 투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뭐 좋거나 부을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죠. 네. 예.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런 표현 드렸는데 FMC 위원들은요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가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물가와 경기를 어떻게 하면 골디락스 유지할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주가가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그걸 자꾸 거기다 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나 그런 어떤 그 컨텐츠를 전달하는 걸 조금 뭐 기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맞습니다. FMC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FMC는 미국 중앙은행은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물가와 실물 경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전제로 지금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요 그래프가 과거 역대 80년도 이후에 FMC가 물가 또는 경기를 적당히 조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게 빨리 그 금리를 올렸는지 패턴을 제가 각각 구간별로 그려갖고 온 거거든요. 이번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이거에 근접한 금리 인상은 80년대 초반 폴 볼커가 왜 20% 가까이 금리 인상 시켰을 때 딱 그거 외에 이만큼 빠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요약을 그냥 해드릴게요. 이제까지 한 7, 8차례 급격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고 그때마다 요 그래프 올라갔다 옆으로 쭉 횡보하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게 금리 고점에서 얼마 기간 동안 금리를 계속해서 안 떨어뜨리고 유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제일 긴 게 2004년도에서 2006년도 동안 14개월까지. 그러니까 1.5에서 5.25까지 올린 다음에 14개월 동안 머무는 다음에 금리를 인상했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 2015년에서 18년 0.25였던 정책 금리를 2.5% 올렸다가 6개월 동안 금리를 쭉 유지를 했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스케줄을 보고 있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 이제까지도 제가 뭐 미국 경제 성장률 그 펀더멘털 지표들 쭉 설명을 몇 개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물론 뭐 수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시장에서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 3월에 뭐 금리 뭐 이렇게 인슈런스 컷 보험성 금리 인하한다거나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저희 생각은 내년 한 중반 7월이나 8월 정도가 되어야 금리를 좀 인상시킬 수 있는 스케줄에 이제 근접해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섣부르게 금리를 먼저 인상시키면 물가가 다시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저희 하우스는 그 미국의 물가 상황을 볼 때 CPI라는 거 아까 소개해드렸던 PC라든가도 보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CPI나 PC는 이 전달 데이터를 집계해서 요번 달에 발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2달 전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초반에 그 발라지 스리니바산인가 하는 그 코인베이스의 CTO였던 그분이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쪽에서는 되게 좀 알아주는 인물이신가 봐요. 그분이 2년 전에
그 웹 3.0 개발자들한테 대표적으로 물가 지표가 워낙 딜레이돼서 발표하는 지표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좀 산출해봐라고 해서 발표된 게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건 좀 자랑할 만한 게 이 업계에 제가 제일 먼저 그 지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설명을 들으신 분도 쓰고 막 하시던데 트루플레이션 지표를 보시면 지금 3.1%까지 갔다가 3.08 갔다가 2%대로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해요. 꾸준하게 하락하질 않아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미국의 그 CP 물가 지표를 나타내주는 실시간 지표입니다. 그게 지금 2% 중반까지 올해 중반에 갔다가 2.8%, 3.08%, 2.8% 다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고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대단하신 모든 미국의 전체 정말 리얼 데이터들을 다 손으로 만지고 있는 FMC 위원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섣불리 인슈런스 컷을 한다거나 하는 가능성은 아직 좀 낮다고 보여요. 그래서 내년 중반 이전에 그 금리를 섣부르게 인하하게 되면 물가 압력이 다시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저희는. 그래서 그게 이제까지 계속 하이어 폴 롱거, 하이어 폴 롱거. 당분간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길게 할 거야 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믿어야죠, 그냥. 정책 기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포워드 가이던스의 효과라고 한다면 그건 믿어야죠. 그렇게 보면 내년 하여튼 중반 정도 이하, 그러니까 중반 지나고 나서나 빨라야 한 7월이나 되어야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게 펀더멘털 지표들이 워낙 탄탄하고 견조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지를 하더라도 크게 훼손은 없다고 봐요. 자, 그리고 제가 말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기간이 한 6개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12월 지표도 이제 내년 1월 나올 거고, 그럼 횟수로 보면 7월 전에 6월까지 한 7개월 동안의 지표가 또 발표될 거란 말이죠. 그때 뭔가 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물가가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달라지겠죠.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언제 떨어뜨릴 거야? 이건 조금 과한 해석이에요. 섣부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방금 그 금리표 정리 한번 싹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 이제 미국 금리를 주로 그 종종 이제 작업하면서 보니까 그 네이버에 미국 금리 치면 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인가 그 50년치, 60년치 금리 쫙 그 이렇게 멀리 하고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별로 감이 없었는데 이거 지금 겹쳐갖고 이렇게 딱 그려주시니까 와 이번 금리 인상이 얼마나 굉장히 급격하게 급했죠. 세게 쐈는지 그렇죠. 와 완전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시장은 난리 났었잖아요. 그건 네네. 당연해요. 그때는 뭐 대놓고 그냥 시장을 옥죄자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연거푸 설명드린 거지만 2020년도는 그렇게 발작을 했던 게 이해가 되지만 저희 시각으로 볼 때 올해 초반부터 막 침체 얘기하고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좀 근거가 빈약한 해석이었다고 지금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때 좀 안타까웠어요. 작년 초반부터 분명히 침체 없을 거고 물가는 적당히 잡힐 거고 경기 훼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주식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막 그 댓글이 뭐 근거 없는 낙관론이고 뭐 검증 안 된 사람 하고 막 좀 안타까웠죠. 지금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서 그런지 요즘에 대장주들보다 그동안 너무 바닥을 계속 기었던 중소형주들이 많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그 미국의 ETF를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 위험성은 있지만 바닥이 지났다고 보는 중소형주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타이밍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는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저희가 지금 한 16%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지난 9월 초 8월 달에 중소형주 ETF를 하나 담았어요 이미. 그래서 굉장히 좀 수익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8월이면 빨리 담으셨네요. 네, 저희는 조금 빨리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우스라서 그 담고 나서 초반에 좀 흔들렸죠. 네, 왜냐면 10월 달에 네. 그때 진짜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뭐 지금 투자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미 다 회복을 다 해버렸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원래 보통 중소형주라는 건데 대형주가 쭉 가고 나서 이 경기가 선순환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러면 중소형주가 뭐 낙수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 차례로 이제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게 지난 한 10월 파동 끝나고 나서였단 말이에요. 사실 중소형주가 한 달 반 동안에 거의 한 50% 정도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즐비했으니까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조금
중소형주답게 좀 급하게 오른 감이 없잖아 있죠. 빨리 오르더라고요. 네, 사견임을 전제로 저희는 내년 한 1, 4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그래프 우측 9페이지에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 빨강색이고 파란색이 러셀 2000, 그러니까 대표적인 중소형주 지수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확실히 그 떨어질 땐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 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길게 보면 S&P 500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이 굉장히 짭되는 거죠. 아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종목 수가 한 4,000에서 4,5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중소형주가 거의 뭐 한 7, 80%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 중에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100이라고 한다면 미국도 중소형주의 60% 정도는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중소형주는 중소형주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탄력이 굉장히 심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 그래프를 제가 연도별로 해서 그 러셀 2000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아래 그래프가 그렇고 위 그래프가 S&P 500 대비 이제 흐름을 보여드리는 건데 대충 딱 보시기만 해도 이 중소형주가 꾸준하게 많이 이렇게 뭐 2년, 3년 내내 플러스를 기록하는 구간은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중소형주다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중소형주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밸류주고 시장이 정말 이제 뜨기 시작하면 밸류주가 제 가치를 받을 거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또 반대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밸류 트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가치주는 항상 좋죠. 저평가돼 있으니까. 근데 그 저평가 구간이 5년, 10년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시장이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죠. 대형주가 쭉 끌어가고 나서 경기에 확신이 들고 분위기가 굉장히 선순환에 들어갔을 때 금리가 뭐 물가가 많이 떨어져서 금리를 이제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어떤 확신, 지금이 선순환 구조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반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쫙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지는 이런 타이밍을 좀 잘 잡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지만 중소형주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이게 뭐 경기하고도 또 관련된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중소형주를 판단하고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이 그림이 9페이지의 좌측 그래프를 제가 하나 비즈니스 사이클을 굳이 그려갖고 왔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비즈니스라는 게 경기 상황이라든 게 회복 국면에 있다가 더 쫙 확장 국면에 갔다가 이제 뭔가 부작용이 생기면 또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제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가 나쁘다를 반복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이 그래프의 확장기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 랜딩으로 갈 거냐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냐 그동안 한 2년 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라고 보는 하우스였고 그게 아직까지는 맞다고 봐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하드 랜딩을 예상했다가 하드 랜딩 비율이 확 줄고 이제는 소프트 랜딩으로 거의 굳어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면 그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회복기 지나고 확장기를 지난 다음에 지금 수축기 중반 정도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수축기를 한번 되게 좀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수축기의 바닥을 경험을 하고 갈 거냐 말 거냐 한 게 지난 1년, 1년 반 동안에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다 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싸움이라기보다 이런 의견이 갈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경기는 하드 랜딩으로는 굳이 안 갈 것 같고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 수축기를 지난 다음 회복기 초반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중소형주가 뜨는 거죠.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이번에 채권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미국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네. 와, 무슨 주식도 아니고 5%까지 찍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저는 채권이라는 게 5%까지 올라간다는 거를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 투자 경험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채권 금리가 웬만한 그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채 투자 어떤 방법으로 또 같이 접근해야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ETF나 주식보다 채권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 메커니즘은 간단한데 변동이 되게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라고 하는 게 아까 잠깐 언급됐었지만 경기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해석이라든가 또 각가지 어떤 외부 변수들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10페이지 그래프 보시면 80년도 이후부터 빨강색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리고 녹색 GDP 성장률 추이를 그려갖고 왔어요.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성장률이 어떻고 그래서 10년물 금리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10년물 금리만 놓고 보시면 아까 아드님 언급해 주신 대로 과거에 80년도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6% 넘었던 구간이 정확하게 2000년 초반 이전에는
그 한 15%까지 쭉 갔던 게 역사적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뭐 수익을 냈겠죠. 근데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거든요. 그게 6%를 찍은 구간이 2000년 초반 한 번 있었고요. 그 전에 90년대 중반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빠졌다 떨어졌다 하는데 금리가 빠질 때는 경제가 GDP 성장률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빠지는 구간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빠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금리가 좋으면 금리는 다시 뜨는 거예요. 자, 이거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대전제를 동의한다고 하면 아까도 누창 됐었지만 지난 2년, 1년 반 동안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들 조금 근거 없는 해석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정책 금리를 그렇게 뭐 때려 올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경험과 전문성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그래프 좌측에 제가 빨간색 캡션을 딱 씌워놓은 부분에 팬데믹 할 때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경기 성장률이 한 14%까지 뭐 10% 이상까지 쭉 갔다가 쑥 정상화된 다음에 지금 그 바닥 딱 찍고 미국 경제 성장률 가장 좌측을 보시면 쑥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뭘 뜻할까요? 경기 성장률이 좋으면 금리 어떻게 된다고 아까 전제를 같이. 동의하셨죠. 올라간다고 네네네네. 보셨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던 거고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면 10년물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하우스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4% 어라운드 4%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봐요. 이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고 할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뭐 지표 발표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좀 안 좋아지면 금리는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미국 경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경기에 대한 이제 그 앞에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까. 예전에 제가 그 분당에 강의 들으러 갔을 네네. 때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어떤 나라든 간에 이제 경제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되게 그 경제에 대한 이런 생각을 되게 넓히게 된 계기가 그 말씀이셨어요. 그 선진국 중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수년째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유가 단순하게 20-30년째 경제 성장이 거의 제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구는 당연히 줄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노선을 그대로 밟고 있죠. 인구가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죠. 네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는 상황. 그 인구가 늘어나야 뭐 경제도 발전하고 생산 인구가 많아져야 그럼요. 되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 더 중요한 거는 경제 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네,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인구. 그 사람들의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선진국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경기 측면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